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국세기본법의 총설 이어서 이제 국세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있나 좀 하나하나씩 볼 건데, 자, 국세부과의 원칙입니다. 국세부과의 원칙 해갖고, 자, 뭡니까? 당연히 국세부과를 할 때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이다. 뭐 국가의 우위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 이런 건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네 가지가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4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 국세부과의 원칙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뭐 세법 적용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원칙인데, 그 원칙 밑에 뭐가 있는지, 뭐 국세부과의 원칙은 뭐가 있는지, 뭐 세법 적용의 원칙은 뭐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항목까지는 다 안 해도 돼요. 그런 문제 뭐 3일 교재 보면 문제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험 절대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실질과세의 원칙의 이 내용이 뭔지, 신의성실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원칙이 뭐 어느 원칙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2개예요.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부터 한번 봅시다. 실질과세의 원칙,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면 딱 합쳐보면 뭡니까? 이 2개를 합쳐서 보면은 실질에 따라 평등이니까 실질적 평등이에요. 실질 과세의 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거고 형식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뭐 이제 돈도 다 내고 건물도 다 구하고 해갖고 커피숍을 차렸는데, 뭐 좀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임꺽정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요. 임꺽정을 사장으로 나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뭐 다 하고서 임꺽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법적 형식을 갖춰놨어. 외관상 사장은 임꺽정이야. 소위 말하는 임꺽정이 바지 사장이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고 이런 건 다 홍길동이 하는데, 임꺽정 얘를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은 경우에, 자, 이러한 경우에 임꺽정에게 세금을 먹이는 게 맞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가게에서 나는 수익이나 이런 거 다 홍길동이 가져가고 임꺽정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푼돈이나 받으면서 그냥 바지 사장 역할 이름만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임꺽정에게 세금 먹이는 게 맞냐? 아니죠. 실질에 따라서 이 법적 외관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서 홍길동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자,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조세평등주의, 아까 보면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거다. 아까 앞 시간에 조세법의 기본 원칙 배웠었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조세평등주의의 국세부과 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실질적 평등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도 아까 조세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한번 봤었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둘 다 세금을 상대하는 두 사람들이 매너게임하자, 페어플레이하자, 이 이야기였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적용 대상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예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둘 다입니다. 납세자만 신의성실해야 되고, 혹은 공무원만 신의성실해야 되고, 납세자는 속여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매너게임하자, 페어플레이하자, 이 이야기고, 이제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납세자가 이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야, 내가 A대로 세금을 내야 될지 B를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물어봐요. 국세청에다가. 이거 과세관청에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예요, B예요? 그랬더니 국세청이, 그거는 A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공적 견해를 표시했어요. A대로 해요. 그래서 A대로 하는데 납세자의 규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납세자가 잘못한 바가 없이 A대로 했어요. 그리고 A대로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한 거죠. 이거 뭐 대한민국 국세청이 세법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A대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뭐 특별한 뭐 뒤에 캥기는 구석 없이 잘했어요, A대로.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이거 미안한데 내가 다시 한번 법을 면밀하게 검토했더니 B가 맞는 것 같아. 합법적인 행동은 B야 라고 당초 견해 표시 A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인 B를 합니다. 야, B가
법에 따라 맞는 거네. 그래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배신적 처분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이 생긴 거예요. 배신이죠. A라고 해서 A대로인데 순수하게 믿고 다 따라했더니 나중에 가서 야 B야 너 세금 잘못 냈으니까 가산세 이런 식으로 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는 믿고 따랐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B로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A로 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성실 믿고 따랐으니까. 자, 그러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자, 이 멘토북에 하나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멘토북 보시면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라고 하면요, 뭐 이렇게 서면 질의 회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뭐 국세청에다가 전화로 구두로 물어봤더니 설명해 줬더라. 아니면 국세청 콜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콜센터 직원이 A대로 하라 그랬다더라. 아니면 국세청 게시판에 썼는데 게시판 답변에 A라고 하랬어요. 자, 그러한 것들은 공적 견해 표시가 아닙니다. 진짜로 서면으로 딱 이렇게 서류 딱 양식 갖춰갖고 질의회신 넣어서 답변 나온 거, 아니면은 뭐 유권 해석 딱 나온 거, 기재부령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그러한 것들만 공적 견해 표시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뒤에 기타 내용 보시면은 뭐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2개 나와 있는데 뭐 빠르게 보고 넘어가죠. 자, 근거 과세의 원칙은 직접적인 자료 등에 입각하여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얘한테 세금을 매기려면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매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감으로 너 이 새끼 이거 한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세금 딱 때리지 말고 진짜로 100만 원을 벌었다는 구체적 장부를 갖고 자료를 갖고 세금을 매겨라 라고 하는 거고,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자,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한테 너 뭐 어디다가 몇 년간 투자하면은 내가 올해 세금을 좀 깎아줄게. 자,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러한 법이 있을 때 만약에 사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올해 100억 원을 투자해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을 팍 받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0억 원 취소, 회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야? 아무 효과도 없이, 정책적 효과도 없이 세금만 깎아주고 끝난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감면해 줄 때는 그 감면해 줄 때 내걸었던 조건들을 사후 관리를 하겠다. 사후적으로 진짜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유치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다라면은 뭐 세금 깎아준 거 다시 토해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국세부가의 원칙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에요. 자, 멘토북은 1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세법 적용의 원칙 뭐 국세 적용의 원칙 뭐 그런 식으로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의 내용이 뭔지를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세법 적용의 원칙 하나씩 봅시다. 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세법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원론적인 내용이죠. 목적,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기 위해서 잘 지켜야 될 내용이다. 당연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떤 게 있나? 1, 2, 3, 4, 4개.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어렵지 않죠? 세금을 부과할 때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자. 법에 따라서 딱 정해진 대로 하자. 이 이야기 하는 거고, 뭐 법에 따라서 신의성실, 매너, 페어플레이 하자. 다 아까 했던 말 그런 거에 대한 원칙이고, 소급과세의 금지 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급과세가 뭐예요? 이미 끝난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법으로 다시 하는 게 소급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법이 아니라 형법 같은 거에 이미 처벌을 한번 받았으면은 나중에 또 이건 아닌가? 어쨌거나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또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 그러면 소급해서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뭐 소급이 그런 거예요. 행정법규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고, 새로운 세법,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행 그 어떤 것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좀 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보면은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보죠. 자,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고 합시다. 2기 중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기의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때는 법인세 10%다 해서 이미 다 납부를 하고 끝냈어. 근데 2기에 법인세법이 세율이 올라서 야 올해부터 30%씩 내. 근데 야 이거 30% 작년 것도 적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거는 1기 다 지나서 끝났는데 이거를 왜 2기에 개정된 것 같고 하냐. 이거는 2기에만 적용해야 된다. 이게 소급과세 금지고 소급과세 금지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면은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는 게 학설이에요.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학설이 있다. 유리한 소급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건 인정된다. 또 이제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된 과세기간분에 대해서 소급과세하는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세가 10%였어요. 그래서 1기는 이미 다 성립이 되고 끝나버렸어. 이미 다 납부하고 다 빠이빠이 했어. 근데 2기 중간에 쭉 이제 이때도 사람들 다 10%라고 생각했겠죠.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법이 딱 개정돼 버렸네? 30%? 그러면은 소급과세 금지니까 당연히 1기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2기에 개정된 시점부터 30%를 적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아직 2기가 완전하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성립되는 요 2기 내에 인상이 된 거는 요 1월 1일부터 돼서 여기 소득도 30%를 적용한다. 개정 이후에만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완결되는 요 기간 이내에는 다 적용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급은 아니고 부진정 소급표라고 해서 요 정도까지는 뭐 소급 아닌 소급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봅시다. 기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세무공무원 재량이 한 개. 이거 앞에 뭐랑 연결해 봐야 됩니까? 조세법률주의. 세법은 적용하고 세금 납부하고 이런 게 있어서 법에 따라야 된다. 그거를 공무원이 재량을 막 부리면 안 된다. 물론 재량을 부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한 재량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재량을 써야지 그 재량을 막 법을 벗어나서까지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기업 회계의 존중. 자, 물론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뭐 좀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세 법률주를 따라야 돼. 근데 그 법률도 사람이 만드는지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또 국회의원들이 또 법 만들어야 돼. 또 뭐 만들고 제정하고 회의하고 표결해서 의결하고 뭐 공표하고 엄청 복잡하고 또 많잖아요. 그거 세법이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물론 커버하면은 세법에 따라서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세법 적용하면 되지만 없는 부분은 좀 기업 회계나 뭐 실제로 뭐 거래 뭐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 요건을 볼 건데 자, 이거는 딱히 시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앞으로 공부할 때 필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따로 뭐 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이후에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할 때 기본으로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자,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네 가지가 있어요. 납세의무자 아까랜다. 첫 번째 시간에 말했죠. 담세자와 납세의무자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무서에다가 세금 갖다 내야 되는 사람, 뭐 개인이나 법인이고 과세 물건은 뭐냐? 조세 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 매기는 대상. 세금 매기는 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 이런 게 있겠죠. 세금 매기는 대상을 과세 물건이라고 하고 과세 표준은 뭐냐?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수량 또는 가액. 말 어렵죠.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율, 과세 한 단위. 요 과세 한 단위가 과세 표준이에요. 요 과세 표준에 대하여 징수되는 조세의 비율.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 세율 뭔지 어렵지 않죠. 20%, 30% 아까 말한 게 다 세율이죠. 자, 그러한 세율이고 자, 이거를 조금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납세의무자. 예를 들어서 개인 뭐 홍길동 씨라고 합시다.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 씨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과세 물건이에요. 세원이라고 했고 세금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소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퇴직소득, 연금소득. D가 먼저지.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A, B, C, D가 막 소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막 엄청 막 열심히 일을 해. A, B, C, D가 소득이 있는데 이게 과세 대상인데 이거 세금 다 매길 거냐? A, B, C, D 다 세금 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법에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니까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그래서 세법이란 필터를 한번 싹 이게 과세 물건이 거치면은 야 법에 따르니까 요 A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 B는 세금 내야 되는 게 맞고 C도 세금 내야 되는 게 맞고 D도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이 세법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친다는 거예요. 거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B랑 C만 세금 매게 될 대상으로 추려지죠.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세법에 따라서 앞에 설명 다시 한번 보세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돼 있죠. 세법을 한번 걸러진 거, 필터를 다 걸려서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을 뽑아내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우리가 내야 될 산출세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과세 요건이라는 기본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세기본법의 마지막인 과세와 환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